너의 문제에 관해서 근래 보니까 여기에서처럼 자세하게 써져 있는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 큰 책들은 뭐나 많이 봤습니다만. 그래서 149페이지 구격부터서 시작해서 151페이지까지 쭉 151페이지 남은 시간 쭉쭉쭉 읽어가 볼까 생각합니다. 149페이지 그러니까 148페이지의 6절에 관한 번역문을 천천히 읽어가랍니다. 149페이지 밑에서 12째 줄에 있는 대로 구격 부분을 읽으랍니다. 구격, 비복들은 나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니 대아지노 대신하니 마땅히 은혜를 먼저 베풀고 위험을 뒤에 부려야 한다. 앞에 먼저 그러니까 선은을 당선은하고 그 다음에 후위하여야 그렇게 해서 부려서 그 다음 뭐냐? 비로소 내 듣기심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 듣기심이라고 하는 말이 말하자면 중용어 뜻도 되고 모든 동양 정전 근본 정신이다. 듣기심이라는 데다 줄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듣기심 하여야 하는 것이니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니 임금이 백성에게 있어서와 주인이 비복에 있어서 이 이치가 똑같은 것이다. 여대목이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명문이니까 줄쳐가면서 외워놓지 않다. 그래서 다시 보면 군지어민과 주지어복의 기이가 일자이니 임금과 신하와 관계나 주인과 종하고 관계는 이치는 바로 뭐냐? 그 안에 통한 이치는 하나, 일이 뭐냐? 그것은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음이 통하면 어떤 마음이 통하냐? 특히 아래 것들에 관한 짜는 마음이 통해야 한다. 짜는 마음은 뭐라 하냐면 휼이라고 한다. 휼민, 휼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군이 휼복, 휼민 하지 않으면 불휼민 한다면 임금이 그다음 보십시오. 임금이 백성에게 있어와 주인의 비극에 있어 마찬가지다. 임금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만. 짠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만이다. 휼민이 아니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백성이 흩어질 것이니 그러면 대놓고 말이 안 되지만 백성이 임금이 백성을 짠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백성은 마음이 흩어져 떠나가게 될 것이고 민산 백성의 마음이 흩어지게 되면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뜻이 바로 뭐냐면 주인이 비복을 돌보지 않으면 종놈을 돌보지 않으면 종놈 돌보지 않는다 말은 아까 말한 배고프고 기한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나나 넌 병들게 된다면 그 병들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게 되면 종놈이 주인한테서 버림받고 떨게 된다면 돌보지 않으면 비복이 흩어질 것이니 비복이 흩어지면 양반들 노동력 없는 사람들이 없으게 되면 그 집이 반드시 폐망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이르게 되는 형세인 것이다. 그걸 전제로 비복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그들의 추위와 굶주림을 깊이 염려해서 옷과 밥을 대주어 제자리를 얻게 할 것이고 그것이 추위와 굶주림이고 그 다음에 허물과 악행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추위와 굶주림과 1번을 쓰고 허물과 악행이 있으면 그냥 2번을 씁니다. 허물과 악행이 있으면 먼저 모름지기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고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도 고치지 않는 뒤에야 처단을 가하여 처단한 말은 매를 때린다 그 말입니다. 회초리로 매를 때려서 처단을 가하여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주인이 처단이 가르침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위해서가 아님을 알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내용이고 그런 뒤에야 마음을 고치고 얼굴을 바꾸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쫓아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지만 적어도 이 속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갖고 복종하지 않는 종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종놈은 밖에다 내갖고 어려 죽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주 품어야 한다는 뜻을, 약한 놈, 짜는 놈을 품어야 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출전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래보고 있다가 하도 감동해서 꼭 읽으라고 생각합니다. 선은 이후 위. 먼저 은혜를 베풀고 다음에 와서 말안 들으면 무섭게 하는 위는 무섭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따뜻하게 하고 나중에 무섭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서경에서 우서의 유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성인을 가르치면 그 지극함을 다하지 않는 바가 없어서, 지극함을 다하게 되면 반드시 말이요, 반드시 부득이한 위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한자로 있는 내용을 꼭 읽어보십시다. 이런 내용 이해에 안 읽어보면 넘어가 버립니다. 읽어보면 그 여러분으로서 일생 동안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견성인지교, 성인들의 가르침을 보면 무소이 극기위, 극기위, 극기지, 지극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소위 부극기지, 지극하지 않는 것이 무없다. 언제나 성인들은 정성을 다 지극하게 해서 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인 만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감동을 못 받는 놈은 사람 못된 박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필 부득이언이,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득이한 경우에 아니면 아까 반드시 지극하게 하게 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이후에 이 위기 위협을 감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얘기의 표기 중에서 녹을 먼저 베풀어 주고, 녹을 베푼다 말, 은혜를 베푼다 말, 은혜 먹고 입을 것을 나눠 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은혜를 뒤에 부리게 하여, 그 하는 것이 먼저 상을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벌을 다음에 내리는 것이다. 그 말이 거기 나온 말입니다. 먼저 선녹, 먼저 녹을 내리고, 녹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줄 것입니다. 돈이란다거나 먹을 것이나 준 것이 녹입니다. 녹을 내린 다음에 후에 위, 말 안 들으면 벌줄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천상이후 벌이라고 하였다. 해설해 보자면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제는 크게 귀족, 양인, 천민으로 구분되는데, 노비는 사내종 노와 계집종 비로 걷는다. 노비제가 실질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조선에서는 남은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을 노비로 삼는다 하고, 또는 부여에서 살인한 자의 가족은 살인한 자는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라고 하였다. 기록이 당시에 이미 노비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만, 한말로 말하면 역사에서 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고대 민족끼리 전쟁이 붙으면 정복전쟁입니다. 고대 정복전쟁에서 패배한 집단은 승리한 집단의 집단적으로 종이 되어갔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고대 사회는 바로 정복전쟁이고, 정복전쟁에서 이루어진 제는 뭐냐, 노예사회다. 무슨 전제로 오고 있습니다. 직접 이 글쓴 양반은 그 노예사회제도에 관한 그 역사관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살짝 설명을 하고 설명합니다. 그 뒤 삼국시대에는 전쟁 포로, 채무자, 극빈자 등에 의한 노비가 생겨났는데, 갈 데 없으면 결국은 그 있는 집에 가서 종로 소면서 얻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노비가 생겼는데, 특히 삼국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면서 국가기관 및 공로를 세운 귀족에게 포로를 지급하여 노비로 삼는 경우가 있었다. 그 노비야말로 바로 뭐냐면 그 집, 주인네 집에 있어서 강요된 노동자의 힘으로 설명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고 했지만, 조지 워싱턴 밑에 있었던 조지 워싱턴 집안에 종이 몇 명이나 되냐, 1000명이 넘는다고 말입니다.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공화국에 있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종이야 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농사지었던 그 농사의 결과를 가지고 부를 부리면서 조지 워싱턴은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공화국에 있어서 실제로는 통치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비는 국가와 이 귀족의 전장에서 농정을 담당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노비는 공비라고 하고 다음에 가족에서 있는 것은 사비라고 한다 말이에요. 통일시대 때의 재상의 집에 노동이 3,000년 있었다는 기록은 당시 귀족의 노비 소유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후삼국 이후에 호족은 부잣집 큰 세를 가지고 있는 집주의 호족은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이를 경제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래서 실제는 노비가 상황에 따라서 군대 조직을 동원해서 했고 그 중에서 공을 세우면 그 다음에 그놈이 노비로 붙어서 면탈을 해가지고 사인이 되어가지고 밑에 그 사람들의 군대 자격 조직으로 작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에선 재상기고 군사 경제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 고려가 건국된 후에 왕권 강화책을 실시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자 956년 광종 7년에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여서 귀족이 불법적으로 노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방시켰다. 노비 안건법이라는 것은 노비 기냐 아니냐 조사해갖고 강제로 잡아다는 노비를 해방시킨다는 것이 안건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에 대한 호조고 반발이 일어나면서 987년도에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노비 환천법이라고 또 잡아갖고 있다가 풀어줬던 놈이 어떤지 그러면 또 잡아다가 다시 노비를 만들어내니까 노비로 다시 환천법 처음으로 노비로 만드는 법입니다. 새로운 노비를 생산하는 법입니다. 환천법을 실시하여 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별하는데 공노비는 반역, 이적, 행위 등의 범죄자와 그 가족 및 가족을 말하고 사노비를 사노비로 있었던 것들이 관몰 국가에 의해서 몰수가 되지만 관몰하면서 형성되었다. 관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죄진 놈들 그 집을 몰수하게 되면 그 집의 가족들도 노비로 팔려갈 수 있지만 가족들은 점이 보통 되고 아니면 그쪽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사노비가 관노비로 국가로 소속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다시 관청에서 노역을 하는 공력 노비와 농경생활에 동사하는 외거 노비로 분되었다. 공역 노비는 관청에 소속은 공공기관에 부속되어 있는 기관의 노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외거 노비라는 것은 일종은 떨어져 나가고 독립돼서 농장만 관리하고 있는 농사 짓는 데만 작용하고 있는 땅에 붙어 있는 노비입니다. 하지만 농토에 예속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볼습니다. 그래서 외거 노비로 구별되었는데 사노비는 솔거 노비와 외거 노비로 구별되었는데 솔거 노비는 주인의 의식주를 제공받으면서 주인 시킨 대로 따라다니면서 한 것입니다. 솔거 제공받으면서 무기한적 노동을 제공하고 온전한 가족생활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말하자면 산업이 중에서는 솔거는 그늘이고 댕기는 다시 솔거라면 몸종이란 말이에요. 몸종이고 그 다음에 외거 노비는 지금 가족을 가지고 떨어져 갖고 있다가 주인의 호적에 속에 있으면서도 독립되어져서 주인이 이 맡긴 놈을 담당하고 있는 이쪽 농노적 형식, 농노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다시 보자면 외거 노비는 주인 호적에 기재하는 외에 현 거주지에서 별도의 호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것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쪽 농노의 변형인데 또 다음에 나옵니다. 또한 전호로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여 전호란 말은
토지에 붙어 있는 종입니다. 저는 밭전자에다 사람이 붙어 있으니까 농사지 전자입니다. 그 농사짓는 그 농지에 붙어 있는 농토 집을 관리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땅 벌어먹고 사는 종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전형적인 농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호로서 주인 토지를 경작하여 수확의 일부를 주인에게 초세로 바치고 나머지는 생활하였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종 소량농으로 독립되어 간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전호로서 주인 토지를 경작하여 수확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고 조라고 하면 농사지에서 난 농산물 씁니다. 조로 바치고 나머지는 생활하였으며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 토지를 경작해서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농사 잘 지다면 이 사람 것도 저 사람 것도 농 것도 보다 수를 받아서 지가 맞춰서 경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대경작 체제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직후에는 고려 왕실과 귀족 및 죄인의 노비를 정리하고 노비 쟁송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태조 4년 1395년에 태조 때에 있어서는 노비 변정 도감을 선차해서 노비를 감독하는 기관이죠. 선차해갖고 노비를 갖고 결국 조선도에서는 고려도 때에 있어서 양반 것도 뺏어다가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지배했던 시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권이 바꿔지면 두 가지가 꼭 넘어갑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뺏어다가 지가 써먹는 노예 제도를 지들이 차지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 건물 그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에서 특히 농지를 경작지와 임야지를 얼마만큼 뺐냐는 문제가 중요한 내용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뜻에서 보자면 많은 고상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 역사에 관심이 되어 있고 권력에 관심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 권력에 따라오는 경제적인 혹은 생산적인 부가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0페이지, 150페이지 밑에 내지쪽을 하면 이어서 1397년에 합행사이 19조를 발표하여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뒤에 뭐냐면 합행사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갖고 노예 혹은 왕실 실세한 사람들 죄진 놈들 합쳐갖고 그것을 국가에서 집단적으로 처리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합행사이 19조를 발표하여 1405년에 태종 5년에 영위 전수 유흥이 준수 너비 결절조목 20조를 발표했다. 다시 말해 영원히 이런 놈들은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관리한다 하는 노예 관리에 관한 법률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 기반의 마련과 신분제 안정을 목적으로 한 노비 정책이 시행되면서 1406년에는 232개조의 232개의 절마다 사찰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그 사찰은 232개는 아마 전통적으로 정해져 왔던 사찰인 모양입니다. 요거 빼놓고는 모든 사찰을 정리해서 사사를 정리해서 8만여의 그 공노비를 확보해갖고 그 다음에 전농시라고 합니다. 이건 기관을 전사라고 않고 전농시라고 해서 전농시에다가 군기감, 내첨사, 내첨시, 내자시, 그 다음에 예빈시 등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새로운 농노들 종들을 뺏어갖고 거기다 공공기관에다가 다 관노비로 공공노비로 분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때 보자면
신분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실은 말하자면 국민의 수보단 노비의 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151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까 예린 씨 등에 배속시키고 신공을 받아 그 사람들 신공을 받아갖고 계용감의 경비에 살아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맡겨서 거기서부터서 노예 맡겼으니까 노예 사용한 값, 노예 부려먹은 값이죠. 노예 부려먹은 값을 노예세를 좀 노예 싹을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실은 신분사회에서 노비제도에 관한 문제는 엄청나게 지금 정리가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어느 순간 없으면 끝나고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아두고 정리해 두어야만이 민족문화에 관한 당시 계급문화에 관한 것들의 핵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줄 보랍니다. 조선의 노비도 공노비와 조선조 때의 노비제도입니다.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하였는데 공노비는 16살에서 60살까지의 역을 부담하였으며 그 공노비는 살아가면서도 국가가 시켜먹으면 그 일을 역이라면 일을 역자입니다. 일을 부담하였으며 역의 종류가 무엇이냐면 노역인가 일 시켜먹은 것이 공역이죠. 아니면 현물 공납인가 그러면 일 대신에 그 싹으로 해서 배를 얼마를 내란다지 곡식을 얼마 내란다지 그걸 뜯어간단 말이에요. 그 현물 공납입니다. 현물 납공인가에 따라서 선상노예와 납공노비로 구분할 수가 있다. 선상노비를 일단 설명하고 있다. 선상노비는 서울 혹은 지방의 각 관청에서 노비에 동원되었는데 특히 중앙관청의 경우에 각 관청의 수요가 정해져 있어서 이에 따라 입력하고 일단 거기 가서 불려가서 일하고 있다. 얼마 지내고 나면 일하고 돌아오게 된단 말이다. 그것이 말하자면 여기 말하자면 일단 관청에 가서 불려가서 일하고 나온 것이고 입력하고 하였고 지방에 사는 노비는 지방에 사는 노비가 중앙에 동원될 때는 매년 2번에 나누어서 초대시켜갖고 2구 두 지역이 1구 2구 나눠갖고 그 두 지역에 봉족 노비를 두어서 그 지역을 맡아서 이번에는 제1조 2조 그렇게 구분한 모양입니다. 그 지역을 맡아 가지고서 2구의 봉족 노비를 두어 가지고 선상 노비에게 숫자가 노비에게 매년 면포 아니면 정포 몇 도를 몇 표를 지급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조선 초에 농장이 발달하면서 농노제만 노비가 숫자가 증가하였고 노비가 직접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한편 산업이 양반이라는 부잣집이 데리고 있는 산업입니다. 산업인은 주인에 의해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였는데 경국대전에서는 16살 때부터 50세까지에 있어서 이하의 노비는 얼마 주고 노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노비 매매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비는 저화는 아마 딱 돈 찍어내는 그 H 종이 딱지에서 노비 거래에 관한 그 금전을 표시하는 모양입니다. 저화로 이 4,000장 16살 이상에서는 3,000장 정해서 가격을 정해놨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사노비를 죽이는 경우에만 관청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어떤 형벌도 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비는 종이니까 마음대로 주인이 할 수 있지만 단지 죽이는 것도 생명을 죽이는 것에 관해서는 관청에다 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산업인은 관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 죽이는 거면 보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떤 경우에는 마음대로 죽이는 것도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법이 처벌돼. 그 대목을 아주 불분명하게 내용들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노비를 죽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투입 잡히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대부분 경우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비는 어떤 날 생명 전권이라거나 생명권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죽음 주인은 사도비를 죽이는 경우에만 관청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어떤 형벌도 가할 수 있었으며 노비는 주인이 모반이 아닌 이상 관청에 모반을 할 수 없고 주인이 모반하는 경우는 관청에 모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반을 반역한 놈이 아니면 모반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노예는 언제든지 주인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예속물이다 그 말입니다. 모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강상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묘사했다.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로 허위로 모발했다 그렇게 해갖고 그 주인을 고발하면 강상이란 말은 뭐냐면 상전을 부시한 상전에 대었는 태도를 바꾼 것이야. 상전에 대한 도리를 그르친 적 없다. 그래서 강상이라고 하는데 강상의 죄를 범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강상을 어질피는 놈으로 봐서는 교살, 목매를 달아 죽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종놈이 주인한테다가 모반했을 때는 아까 말 강상의 죄를 범했을 때는 교살했다, 목매 달아 죽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서양 영화 미국이란다 껌둥이들 얘기는 들판에 가면 수많은 많은 사람들 목매 달아 죽이고 하죠. 근데 우리도 그 상황에서 영화에 안 찍어놓으니까 그러지 우리도 엄청나게 말 안 들으면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했던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말 안 들으면 종놈 때려 죽이고 또 문제도 없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기근이 발생하여서 납독하는 노비에게 면천이 허락됐다.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는 욕심난다 싶으면 내가 산란께 나도 팔아 그래갖고 갖고 그럼 종들도 자기가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한다면 여기 중요한 말 납독이라고 했습니다. 돈 주고 속이는 신분, 다시 말해 좋은 신분이 면해진 것입니다. 납독이란 말은 좋은 신분을 돈 주고 풀어주는 것이 납입니다. 납본다 납이요. 그래서 납독을 하는 노비에게 면천을 허락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종이 아니었죠. 좋은 신분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이를 계기로 하여서 재정과 변방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납독이 계속 시행됐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에는 불량 문제 해결과 분공에 대한 대가로서 면천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다. 이와 같은 것을 면천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해갖고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기회에 있으면 한번 다시 말하면 당시에 있어서 천민들, 노예들, 종들에 있어서 신분의 지위가 법적 지위가 무엇이냐 문제를 정확하게 한 번쯤 검증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금 노예가 없을 게 된다고 하지만 노예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차이의 문제를 다시 오늘 노예가 없는 체제에서 노예가 있는 체제와 구별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법률 강의가 있었으면 할 텐데 내가 생각해봐도 노예한테는 인권이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말아봤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생각해보자면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노예의 신분과 자유인의 신분과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줘야 합니다. 기회 있으면 언제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한편 신분제의 변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비 중에 부를 축적한 자는 납속하거나 관리와의 결탁을 통해 신분 상승을 도모했는데 속대전, 경국대전 다음에 나온 속대전에서는 쌀 13석
연세 가만히를 지급하면 노사비가 산노비가 양인이 될 수 있다. 양이라는 말은 평민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평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양민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노비의 신분 내방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고 1886년 고종황제 때부터서는 노비 세습제가 폐기되어지고 노비 소생의 매매를 금지하고 그들이 양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1894년에 갑오개혁에서 신분제가 폐지되겠다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노비제를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뜻으로 보자면 점차적으로 이때 노비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폐지한다고 해서 이미 노비 때 지고 있는 빚이란다거나 이미 구속되어 있는 신분제를 어떻게 그냥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관한 법리적인 준비가 없으면 아주 엉망이다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제적인 연구가 있는 것이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자면 저 동놈 새끼가 조금 말아버리겠죠. 그래서 노비제가 폐지가 되었다. 여기서 참고로 말하자면 저 고창에서 나온 그 유명한 문학 작가 누구요? 서정주 씨요? 예? 서정주 씨? 뭐? 서정주? 서정주가 그만이 노비요. 그래서 서정주는 그 사람이 노비가 이제 해방대학 끝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세상에 서정주가 친파라고 뭐라고 하지만 서정주 입장에서 뭐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종인데 일본만 모시고 조선족 뭐요? 그래서 서정주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했어. 그래갖고 특히 조선족 국가에서는 살 수가 없고 완전히 천민 당하니까 대접 받으니까 그래서 무지하게 공부 열심히 해갖고 막 되는 대로 글 쓰고 해갖고 일본 사람 다 인정을 받았어. 서정주하고 제일 친했던 양반이 우리 은사님 중 한 분이 김종수 교수였어. 김종수 교수님이 국제법 보고 유명장관이 김종수 교수님이 나한테 얘기가 서정주 가는 우리 옛날 우리 종놈이었네. 그런데 서정주는 자기는 글 쓰고 해갖고 아주 인정받아서 그 다음에 높이 떴는데 친일파라고 욕을 하지 않아. 그러면 솔직히 말해 친일파라고 비난을 서정주가 받을 필요가 있나? 그 다음에 서정주는 그 다음에 친일파? 뭐? 나 인정해주면 따따간다. 그래갖고 박정희한테 아부를 해갖고 그 다음에 부사 체제로부터 굉장히 형사 받았지 않니? 그런데 그래갖고 비겁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뒤지라고 욕을 하지만 서정주 입장에서 보이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종로 입장에서 벗어나갖고 일꾼살이 하다가 나갖고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 잘해갖고는 그 글잘 써갖고 입지에서 시인이 돼갖고 거창 거기 저 말하자면 그 이시들이라는 데가 김씨들 밑에서 종로 서던 사람이 서성을 진짜지 가짜지 뭐지 선생님 받아갖고 쓰겠지. 그래갖고 이름 썼는데 그 내가 꼭 그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절도를 지켜야 되냐. 그래서 서정 입장에서는 개똥 같은 소리하고 답하셨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김종수 교수를 만났다는 얘기를 해. 어이 정수 그래갖고 이제 벗어나 이렇게 정수 씨는 이제 우상김 씨가 이거 너는 옛날 우리 종놈이니 한 대목 있는데 그 가고 둘이 번뇌 겨우 치다가 안 입고 오면 그 우상김 씨는 법이 있잖아요. 꼭그 하시는 대목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그 서정 씨를 건드려 속을 건드면 서정 씨가 화가 나고 막 시국에 했다고 너는 인마 너는 네가 나와 여선사한테 네가 나하고 안 먹으려고 하지 그거 이제 없다고 하면서 서정 씨를 자기가 깔봤던 얘기를 하고 김종수님이 나와주셨어요. 그 사실받은 서정 씨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그 천민 속에서 고창김씨 농노 후손이 그만치 되어갖고 시인 되어갖고 했으니까 내가 무슨 뭐 당신의 귀족들한테 대해서 또
동권 영주들 쪽에서 내가 뭐 동의할 수가 있냐 그 생각하고 항상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목을 보자면 그 대목에서 보자면 이 대목 난 무엇이 느꼈냐 서정주 씨가 이제 완전히 고창에서 우상 김씨들한테 천둥이 노릇했을 때 그 한매천 대목 내용들을 다 들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자면 율곡은 집안에서 벌이는 노비와 주인 관계를 임금과 백성의 관계로 보고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듯 주인은 노비를 사랑하고 대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 속에서 당시 신분제 사회의 풍토에서 본다면 매우 개혁적인 사고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말을 이렇게 쓴다고 있는데 이 속에서 뭐냐? 이 상황 속에서 적어도 제도와는 관계없이 율곡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면 농노든 주인이든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동거인적 마음을 가지고 한 식구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 마음속에 뭐냐 하면 농노뿐만 아니라 작은데기 서출들 자기 이원수 씨 자기 아버지가 거느려 갔던 새 첩에서 나온 새끼들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결국 지금 형제한다니까 결국은 율곡이 출세해갖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녹받은 놈 갖고 베개 살려한단 말이고 그 다시 말해 율곡은 녹 먹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뜻으로 보자면 율곡은 자기 형제건 서형제건 혹은 직위에 있은 율곡 눈으로 보기에는 직위에 있은 농노든 관노든 그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 같이 사는 동안은 한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원리를 다시 말해 가족적 원리를 큰 오지랖을 펼쳐서 포용을 하려고 하는 데가 율곡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좀 인도주의적 혹은 민본주의적 입장으로 보자면 율곡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과거에는 농내 쪽에 꾸려진 사람들 한 가족으로 포용할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 오면 피라노면 언제든지 품을 수 있는 우리 가족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문제에서 율곡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갖고 특히 참고해가면서 율곡적 방법을 통해서 율곡 정신을 통해서 거기다 중용을 결합시켜갖고 큰 대가족제도 대민족 문제, 민족 통합 문제, 남북 통일 문제까지 연결된 방향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꼭 거기서 말하자면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믿고 그 다른 사람만 간다거나 그런 논리가 안 되잖아요. 여기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묶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이거 짧지만 잠깐 읽어보렵니다. 151페이지 7 보자면 시가 집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집안의 질서를 뭘로 보냐면 가법을 뭘로 보는 것이냐. 옛날 가족법을 예법으로 예로 봤습니다. 예로 봤다. 근데 가족법의 예법에 가의 치가의 예법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특히 그 안사람과 바깥사람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특히 좋은 놈 안사람 바깥사람과 상전 안사람 바깥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말하자면 예법하고 애애하고 그다음에 비법하고 남녀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가 문제가 되어서 그래도 옛날 그 체제를 지금까지 이 체제를 유지해가면서 절충안을 만들어내갖고 가장 모범적인 절충안 모습으로 한국형으로 만들어내갖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원이기에서 나오는 노인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이름을 보면서 전원이기를 보면서 전통적인 요소와 우리 현재 후순과를 절충시켜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원이기에 적용되어진 법 개념으로 보자면 전원이기에 있는 법 개념 오늘날 같은 남녀 평등이나 개인주의 갖고는 다 개념 무시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풍양수고 있기 때문에 MBC가 전원이기 갖고 지금 한번 히트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거 보니까 이번에 지금 뭐 천 몇 호? 그렇게 공연이 됐다고. 그거 보니까 거기에서 가능하면 전통적인 실정 법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통 예절에 관한 것 갖고 법적 갖고 가정과 그 어른과 양반 쌍놈과 내여관과 이런 것들 다 조절해 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다가 살짝 심하게 됐으면 살짝 재밌게 한기 짚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에 현재 있는 지금 내법 안사람과 바깥사람과 관계와 계급 문제와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분 젊은 사람과 어른들과 어린이와 관계를 쉽게 말하면 유년과 장년과 노년과 내법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모델이 모범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점에서 실을 말하자면 우리의 법도야말로 가정교육이란다는 문화 형태에서 모델을 만들어야 할 문제를 연구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적당한 애 갖고 요새 이 트로트 애 갖고 팬치자고 이끌어보면 끝나지 무슨 그 사람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랍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예절 법도 문제는 아직은 순진히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그래서 요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녀 문제하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화합이 이루어지면 한데 만약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싸움이 난 경우에 어쩔 것이냐 그런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152페이지 처음에 첫줄 나온다면 어쩔 수 없어요. 투협이 이루어질 때 있어서는 투협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율곡 같은 문도 잡아다가 두드러 패갖고 쫓아냈다. 그 대목이 말만 즉탕통과 금제 아주 힘차게 아주 야외차게 독산스럽게 두드러 패서 가를 극지시켜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루어진 속에서 싸움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냐 것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겁니다. 싸움이 붙었을 때 누가 해결합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잘 사는 부자인 상전이 해결할 수밖에 없죠. 힘없는 양반들은 아무 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이 대목에서 살짝 여기 율곡선상은 151페이지 넘었는데 살짝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엄격하게 힘을 가해서 야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통제에 관한 방법이 뭐냐 적당한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 부분도 율곡선생도 이 경공요결에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는 어디까지 오늘 한 것으로 하냐면 152페이지 거기 치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하면 딱 시간 안에 12시 1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혼자 막 뭐라 했지만 이 다음 시간에 꼭 자세하게 읽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153페이지 군자 우도 이것은 이제 쉬운 말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군자는 청빈해야 한다 해놓고 배가 군을 주는 게 몇이거든요. 그것은 군자 우도를 제8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건 시간은 제7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주 긴 문제가 155페이지 나와 있는 그거가 집안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거가 제9절입니다. 그거에서 보자면 빈구 집이 똥구멍이 찌지게 가난한데 어쩔 것이냐. 양반 선비가 많이 갖고 집이 똥구멍이 찌지게 가난한 것이 부자가 뭐냐면 누라도 있고 구라도 있죠. 155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이죠. 빈구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아주 가난하다 보니 아주 가난한 경우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156페이지에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것을 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설명을 하고는 계시지만 당신도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굶어 죽어도 차 놓으면서 굶어 죽어라. 그런 점에서 이대복부는 다시 자세하게 이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나가야겠다. 가난한 성질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설명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 배우시기 바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 경공요결 끝까지 본문들 하나도 안 빼고 꼭 읽고 끝내야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답이 죄송합니다. 저 여러분들 안 읽으면 누가 혼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혼자 읽으라고 읽겠습니까? 어이 우리 다니는 혼자 읽으라고 읽겠는가 집에서? 혼자 못 읽습니다. 이 한자가 어째 어려워서 강림 같은 부자 같은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찾아봐. 예수가 해줘. 이거 찾으라고 사전도 줬는데 요 사전 보고 찾으라니까 더 어려워서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는 그 사전이나 보고 찾으면 찾겠는데 또 이런 글자는 안 나오니 단어를 찾아야 한자 찾아야니까. 그래 읽지도 못하는데 예. 혼자 공부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어려운 듯 모르는 듯 해도 해 나가면서 잔소리라도 한 번씩 해고 나야 무슨 저로서도 제가 처단을 하십시오. 예? 처단을 하십시오. 처단 예. 처단하려면 해처리로 매를 때리란 아이, 말입니다. 처단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시간 5분이 사람이 잠깐 가버려. 예. 지금 전 세계 야, 예? 파친코라는 한국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 1위거든요. 파친코. 옛날 빠찌코를 영어로 발음한 건데 예. 근데 원래 그 책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책 표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역사가 우리를 망쳤지만 상관없어. 이제 그 하늘 닮은 어머니들은 삶을 그린 드라마인가 보더라고요. 예. 이제는 그래도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예. 공부가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중용 공부는 죽게 하면 살기를 중용을 실천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가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텔레비 틀어놨는데 침대에 딱 발톱 앉아서 가만히 누가 공법으로 넣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 보다가 정신마저 썩어들어간다 사실 알고 각도 분투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내실에 있어서 자기 생명력을 다시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차렷 예.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